네, 안녕하세요. 저 헤레랩 이제 진행하고 있는 손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헤레랩 이제 소개 세미나가 될 텐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분량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저희 헤레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23년부터 이제 한국어 처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부터 24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한 초중반까지는 이제 벤치마크를 만들고 그 벤치마크에서 모델을 평가하는 약간 분석 형태의 논문에 주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저희가 만들었던 벤치마크들의 이름인데 뭐 KMMLU나 헤레벤치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일 것 같고 이제 안타깝게도 많이 사용이 되진 않지만 K2이발이나 커치 같은 벤치마크들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25년, 그러니까 24년 말부터 25년에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제 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라 그랬는데 저 맨 위를 보실 수 있다시피 약간 벤치마크를 만들었는데 다들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음대로 쓰라고 만든 건 맞는데 이제 뭐 어떤 회사는 본인 모델이 뭐 KMML에서 70점이다 그러고 뭐 누구는 똑같이 평가했는데 60점이다 그러고 저희가 해봤더니 40점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규격을 통일시켜 줘야겠다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했던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헤렛이라고 부르는 HRET라는 연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를 또 돌리다 보니까 이 모델들이 뭐 영어로 말하거나 중국어로 말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한국어로 물어봤고 영어로 대답을 했으면 이거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뭐 맞긴 했지만 저희가 챗GPT를 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델이 갑자기 중국어로 조금이라도 뱉어버리면 사용자는 바로 뭐야 이거 별론데? 하고 이제 사용자의 그 피드백은 바닥을 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모델들 성능이 너무 벌어지는데 왜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고민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평가 돌리다 보니까 계속 영어 중국어로 대답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생긴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좀 탐구를 해볼까? 이런 의도로도 또 연구를 했었고 또 이제 뭐 비전 벤치마크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원래는 보통 저희가 KMMLU를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저랑 비슷한 타이밍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연구 모임들이 뭐 코알파카 이런 팀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럼 저거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지? 벤치마크가 없네 해서 벤치마크를 만들었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 벤치마크 좀 잘 만드니까 비전 벤치마크도 만들어 볼까? 했는데 또 평가할 모델이 반대로 이번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저렴하게 한국어 VLM을 만들 수는 없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연구들을 작년 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를 만드는 거에서 좀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규격화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언어 모델 평가를 돌리면서 얻은 인사이트들이 뭐가 있는지 약간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연구를 했던 게 지금까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제 결국에는 작년에 저희가 비전 모델 좀 학습도 했고 최근에 또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전 벤치마크를 하나 만들고 있고 또 오픈 소스로 리즈닝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 다 협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이 여전히 진행 중인 모델이에요. 이 카나나 8B라는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그 카카오에서 나온 모델이죠.를 기준으로 저희가 학습을 이제 막 한 상태인데 뭐 공개되려면 이제 한참 남았습니다. 여기 3.0.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제 한 3.8.22 약간 이 정도 가야지 보통 공개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8B 크기임에도 동일 크기의 뭐 QN이나 엑사원 딥보다도 당연히 성능이 높고 뭐 한 사이즈 더 큰 애들과도 거의 견주는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막 두 번째 학습이 끝난 상태여서 저희도 약간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높지? 약간 이렇게 당황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벤치마크를 꽤나 많이는 아니죠. 딱 3개 돌렸는데 KMMLU랑 헤레벤치랑 이제 MCLM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돌렸는데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한 빠르면 다다음 달 정도에 공개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의도 자체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벤치마크를 통해서 좋은 언어 모델은 이렇게 뽑아야 돼 약간 이런 얘기를 해왔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좋은 언어 모델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알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제 분량이 다입니다. 뒤에는 이제 저희 랩원 분들이 본인들이 하셨던 연구랑 뭐 저희가 헤레 랩 내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를 소개시켜 주실 텐데 이 세미나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 헤레랩에서 사람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격화 프로젝트 HRET에 참여하는 약간 엔지니어 개발자분들도 찾고 있고요. 저희 언어 모델 연구 쪽 기여하실 수 있는 리서처 분들도 찾고 있고 이것저것 협업하는 기회들도 많이 찾고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생기시면은 이따 QA 세션도 있고 네트워킹 세션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희 랩원분들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발표는 이제 UST라고 하는 논문에 대한 발표입니다. 네, 잠시만요. 첫 번째 순서로 그 헤레랩 연구 엿보기에서 제가 진행했었던 연구인 Understand, Serve and Translate Bridging the Multilingual Mathematical Reasoning Gap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고현우라고 합니다. 그 발표에 앞서서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원라인 AI에서 AI 리서처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헤레랩에서 같이 연구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헤레랩에서는 그 LLM as a Judge and Reward Model, What They Can and Cannot Do, 그리고 Controlling Language Confusion in Multilingual LLMs라는 논문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게 될 Understand, Serve and Translate Bridging the Multilingual Gap in Mathematical Reasoning 이 논문의 일저자로 참여했었습니다. 이게 UST 페이퍼의 1페이지인데요. UST 페이퍼는 2025년 1월에 아카이브 프리프린트를 통해서 먼저 공개했었고요. 헤레랩에서 이제 벤치마크 개발 및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다국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해당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왜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한국어로 풀었을 때 왜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언어와 성능 간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먼저 생각났었는데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개발했었던 헤레랩에서 개발했었던 KMMLU, 헤레벤치 등은 대부분의 이제 한국어 지식과 관련된 역량들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였기에 정확하게 이제 언어와 성능 간의 연관관계를 보는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 뭔가 유니버셜한 벤치마크인 태스크인 수학 같은 태스크에서는 수학 같은 태스크가 있어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한국어 이중 언어 수학 벤치마크인 HRM8K를 이 논문에서 처음 공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페인 포인트인 멀티링구얼 갭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방법론인 UST도 이 논문에서 함께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헤레의 기본적인 그 가장 베이직한 그 벤치마크 개발 및 분석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법론 제안까지 함께 갖추어서 나오게 된 논문이 UST라는 논문입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공개되는 한국어 언어 모델들을 살펴보시면은 그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수학 능력을 평가할 때 대부분 쓰는 벤치마크들이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LG AI 엑사원 그리고 카카오 AI 카나나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버 클로바 X 이 테크니컬 리포트를 살펴봤을 때 모든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GSM8K와 MES라는 벤치마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들에서는 한국어로는 따로 평가하지 않고 모두 영어로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한국에는 약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수학 벤치마크가 따로 마땅한 게 없구나. 그리고 엑사원 딥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R1 등장 이후로 가장 핫한 벤치마크 중에 하나죠. AIME, GPQA, 라이브 코드 벤치 등을 돌리면서 한국어 수학 벤치마크를 하나 돌리긴 합니다. CSAT MES 2025라고 해서 말 그대로 수능 수학 문제들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데 사실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정형화된 평가 방법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한국어 수학 벤치마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순수 한국어 수학 문제를 포함하는 벤치마크인 HRM8K를 먼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HRM8K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논문을 진행하게 된 계기인 영어, 한국어 이 다국어 환경에서 멀티링구얼 갭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로 구성된 수학 벤치마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KSM이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Prior Set라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세트들에 대한 소스는 이 저쪽과 같은데요. 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KSM 카테고리 자체는 순수 한국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Prior S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명한 영어 수학 벤치마크들인 GSM8K, MES, OmniMES, 뭐 MMMLU의 이제 수학 서브셋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중 언어로 구성이 되었고요. 뭐 사실 이제 프라이어 셋에 있는 그 데이터 셋들 같은 경우에는 뭐 허깅 페이스만 들어가도 사실 정형화된 데이터 셋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KSM에 있는 소스들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PDF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그리고 웹상에만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았기에 일일이 저희 이제 같이 연구 진행하신 규진님과 저가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캡처를 해서 OCR을 돌리고 그 하나하나 다 OCR이 잘 돌아가는가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뭐 증명 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 기하 문제 같은 거는 LLM이 그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맞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딱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베리파이어블한 문제들만 필터링을 거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한국어 이중 언어로 구성하기 위해서 KSM 서브셋들은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프라이어 셋에 있는 데이터들은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HRM8K라는 벤치마크가 완성이 되었죠. 잘 안 넘어가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HRM8K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하여 이제 멀티링규얼 갭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게 수학 추론 능력과 언어 이해 능력 간에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그냥 영어와 한국어로 풀었을 때 어떻게 달라져? 라고 말하면은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실 영어가 훨씬 더 잘합니다. 거의 한 10점에서 20점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만약 이 언어 모델이 그 한국어로 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번역된 문제를 풀었을 때 잉글리시를 준 경우와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할까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파란색은 그냥 모델이 직접 번역한 영어 문제로 푼 경우이고 빨간색은 이제 그냥 순수 영어 문제를 주어졌을 때의 경우인데요. 일단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더 많은 양의 학습합에 따라 더 이제 HRM8K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이게 한국어 이해 능력인 뭐 한국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인 KMMLU, 헤렐벤치 그리고 플루언스 200은 이제 번역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인데 이 세 개의 벤치마크를 가지고 HRM8K와 어떠한 트렌드를 보여주는가 이렇게 플롯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플롯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듯이 모델이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그 한국어 이해 능력이 그 향상됨에 따라 이제 그 트랜슬레이트드 잉글리시와 잉글리시 간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학 추론을 진행한다고 해도 일단 문제 자체를 한국어로 주어진 문제 자체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어 이해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HRM8K 벤치마크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언어 간에 발생하는 이제 멀티링규얼 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벤치마크에서는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영어 추론 능력을 한국어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힘을 빌려올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방법론이 Let's Understand, Solve and Translate UST 방법론입니다. UST 방법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문제가 한국어로 주어졌을 때 먼저 이제 understand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영어로 solve하는 풀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영어 답변이 나오면 그 영어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translate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이제 understand, solve and translate의 이제 이니셜을 따서 UST라는 방법론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간 과정에서는 영어 추론을 진행하고 최종 그 이제 문제 풀이 정답은 이제 한국어로 제안을 해주는 그런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은 여기 네모 박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E2E 프롬프팅은 문제를 영어로 주고 그리고 풀이를 영어로 하는 그런 그런 프롬프팅인데 여기 hours가 이제 UST로 학습시킨 모델이거든요. 그 average performance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굉장히 그 갭을 많이 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저기 위에 K2K 프롬프팅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한국어로 문제를 쥐어주고 한국어로 추론을 진행했을 때 이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39.52에 비해서 50.43으로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UST가 과연 다른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그리고 이 UST 성능 향상이 어느 부분에서 오는 것일까? 이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KMMLU의 서브셋과 그리고 MGSM의 이제 언어별 성능 변화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KMLU 서브셋의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서브셋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UST 방법론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UST 자체가 베리파이블한 매스 프로블럼에서 학습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코리안과 잉글리시 간의 리저닝 얼라이먼트도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확인할 수 있죠. 그에 반면에 이제 MGSM의 언어별 성능 변화를 보시면은 거의 뭐 향상되는 언어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언어에서 그냥 이렇다 할 성능 향상은 발견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UST 방법론이 그냥 랭귀지 간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타깃 랭귀지와 그리고 잉글리시 간의 랭귀지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월에 공개한 벤치마크인데요. 뭐 사실 요즘 뭐 추론 모델들이 등장으로 인해서 뭐 어떤 벤치마크가 등장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3개월 뒤면은 다 부서져 있잖아요. 다 모델들이 다 부시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HRM8K는 과연 그러한 트렌드 속에서 아직 얼마나 경쟁력을 갖춘 벤치마크인가를 이제 한번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플롯은 그 HRM8K에 존재하는 카테고리 중에 KSM 카테고리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확인하실 수 있듯이 뭐 O4 미니, O3 미니 같이 추론용 상업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오픈 소스 모델에서는 QN3 그리고 QWQ 같은 모델들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O3 미니와 O4 미니 자체는 말 안 해도 엄청 대단한 모델들이잖아요. 그래서 80점 가까이 나오는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직 오픈 소스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QN3 32B가 리즈닝을 풀로 돌렸을 때 그 경우에 이제 50점이 겨우 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KSM HRM8K라는 벤치마크가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경쟁력을 갖춘 벤치마크가 아닐까 하는 그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고 HRM8K라는 한국어 수학 벤치마크가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홍보를 할 시간이 딱히 없었어서 그 이후에 나온 한국어 언어 모델들에서도 이제 HRM8K가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그냥 다 영어 수학 벤치마크들이 사용되는 것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여러분들한테라도 조금 이러한 벤치마크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레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다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헤레랩에 합류한 지 1년이 지금 딱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벤치마크들이 다 나온 후에 합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니. 요즘에 사이테이션 쌓이는 속도를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 1년 동안은 제가
정말 열심히 여기서 연구를 했다고 좀 자부를 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을 좀 소개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세대 디지털 애널리틱스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특이하게 학부가 일본어학과에 체육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저희 헤레랩의 약간 특징 아닌 특징이 이제 주요 멤버들이 모두 비전공자 출신이라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 연구실에서도 좀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인턴으로도 좀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도 좀 새로운 인턴 출근한 첫날입니다. 네, 첫날에 이렇게 발표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관심 분야는 약간 리스폰서블 AI 쪽 그리고 머신 러닝, 비전 랭귀지 모델 쪽으로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퍼블리시된 연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 제목은 Improving Fine-Grained Visual Understanding in VLMs through Text-Only Training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텍스트만으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연구인데요. 흔히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이미지와 텍스트 셋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미 시각적인 정보를 많이 획득한 모델의 경우에는 텍스트 학습만으로도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밝혀진 내용들인데요. 저희는 거기에서 한 발 나가서 각 도메인별로 텍스트 트레이닝 했을 때 정말 그 도메인의 성능이 높아지는지 그런 주제를 좀 탐구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의문이 약간 이런 건데 만약에 바다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언어 능력과 시각적인 이해 능력이 아예 없는 아기의 경우에는 바다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이게 아마 from scratch부터 학습을 하는 VLM의 약간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학습을 조금 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5살 정도 예를 들어서 꼬마아이라고 했을 때 언어적인 능력도 갖추어져 있고 시각적인 인지 능력도 갖추어지고 있었다고 했을 때 바다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나비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나비 이미지를 텍스트와 함께 학습을 시켰고 또 이 나비 이미지에 대한 비주얼적인 디스크립션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나비 데이터셋 외에도 K-비스킷이라고 한국 문화 비전 랭귀지 벤치마크이고요. 이 두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학습을 하려면은 이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이 이미지에 대한 디테일한 디스크립션이 필요하잖아요. 그 디스크립션을 딱 맞는 거는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GPT로 생성을 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갓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뒤에는 이제 나비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좀 풍부한 묘사를 담게끔 텍스트를 생성을 한 후에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파인 튜닝한 그룹이 있고요. 텍스트 온리만 학습한 그룹이 있는데 텍스트 온리 학습도 상당한 성질 향상을 이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efficiency인데요. 보시면은 학습 시간도 당연히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카본 이미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좋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장을 당연히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속을 하려면은 좀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미지와 그거에 대응하는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게 텍스트 트레이닝도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기에는 저희가 약간 커뮤니티 상의 이제 리소스 부족의 문제로 지금 조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큰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아까 논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공저자에 이렇게 공동 일저자, 공저자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제가 사실 뭐 학교도 다니고 인턴도 하고 다른 논문도 쓰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연구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좀 적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팀원들도 저를 좀 찾아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랑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저희가 협업을 할 때는 각 주제다 리더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보통 아이데이션을 하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테크니컬적으로 실험이나 여러 작업을 도와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제 작업을 분배를 하면은 나머지 분들이 뭐 실험을 돌리거나 데이터셋을 수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팅 서포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라이팅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저 서포터가 주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라이팅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연구를 리딩도 하기도 하고 뭐 실험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라이팅도 같이 도와주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약간 수동적으로 시키는 거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좀 주체적으로 주제를 찾고 적극적으로 뭐 실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컨트리뷰션을 하는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연구는 아까 교진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비전 랭귀지 모델 벤치마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비전 랭귀지 최근에 이제 한국어 벤치마크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생성 AI로 만들었거나 사람이 직접 큐레이팅해서 만든 그런 데이터셋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실제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벤치마크를 제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장점은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미지와 질문을 사용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집한 웹사이트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 제일 큰 부분이 지식인입니다. 다른 웹사이트를 합쳐도 이 지식인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지식인에서 가장 많은 리소스를 지금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가져오기만 하면 안 되고 필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난이도 필터링이 좀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 질문에서 이미지가 진짜 필요한 질문인지, 그리고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그리고 주관성이 들어간 질문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링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을 가로지르는 여러 벤치마크를 제작을 하고 있고 아마 한 2달 정도 뒤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예시를 보면 좀 재밌는 게 많은데 저렇게 이제 TV에 저기 점이 뭐냐 카메라냐 뭐 이런 거 그리고 할아버지 댁에 있는 그림이 누가 그렸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수학 질문은 이제 조금 뻔하긴 한데 저기 고무줄 저걸 뭐라고 하냐 그리고 시계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약간 이렇게 실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 가지고 좀 재밌는 벤치마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가 해리랩에서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나현이라고 하고요. 중앙대학교에서 통계학과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연구는 올해 ACL Student Research Workshop에 제출을 해서 억셉이 된 페이퍼이고요. 제목에서 유출을 할 수 있다시피 이건 다국어 언어 모델에서 랭귀지 컨퓨전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언어 혼동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봤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네, 일단 이 연구를 어떻게 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 리드 리서처 송규진 님이 다른 연구를 하다가 특정 학습 방식에서는 언어 혼동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걸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세우고 이 아이디어를 검증해 줄 사람을 찾다가 제가 이 실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해리에서 총 4명이 함께 한 연구이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디렉팅을 하는 저희 리드 리서처가 있었고 저는 메인 리서처로서 실험 설계, 실행, 논문 작성 전반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크니컬 서포터랑 라이팅 서포터도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해리에서 즐겁게 협업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언어 혼동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언어 혼동은 하나의 문장 또는 응답 안에 2개 이상의 언어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입력을 주면 저희는 당연히 한국어로 출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어로 출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잘 출력을 하다가 중간중간 갑자기 중국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외국어 토큰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랭귀지 컨퓨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주로 저자원 환경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 연구들은 언어 혼동 현상을 좀 관찰만 했을 뿐 원인이나 해결책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현상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저희가 가설을 세웠는데 이게 기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언어 모델들의 사전 학습하고 파인 튜닝의 목적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건데 여기 수식에서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이 결국에는 정답인 토큰에만 확률을 몰아주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선택해야 해. 이 정답을 선택해야 해에 대해서는 학습 신호가 있는데 이 오답을 선택하지 말아야 해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무엇을 먹었다 해서 밥이 정답이라고 하면 이 밥이라는 정답인 토큰에만 확률을 올려주고 뭐 빵도 오답이고 라이스도 오답이고 라면도 오답인데 이 라이스 너는 뭐 영어니까 더 오답이야 이런 신호가 딱히 없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단일 언어로 된 문장하고 언어가 혼동된 문장을 구별해야 할 이유를 부여받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험을 해봤고요. 우선 저희가 실험 세팅을 다 이렇게 했는데
주로 사용했던 모델은 스몰LM2랑 올모2라는 모델이고요. 데이터셋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시랑 비슷하게 이렇게 한국어 인풋 그리고 완전히 한국어로 이루어진 모범 응답하고 이제 언어가 혼동된 응답. 근데 이건 두 가지 종류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각 체크 포인트별로 모델을 꺼내서 저희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 값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플롯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토큰 이게 x축이 토큰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커질수록 학습이 많이 된 거고 y축은 perplexity 로스라서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이 모델이 이 플롯에서 보면은 랭귀지 컨퓨즈 된 응답에도 점점 낮은 로스를 부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찰하면서 지금 이거 모델이 언어 혼동을 지금 틀린 것으로 인지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의 한계 때문이라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뭔가 변화를 주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방법론이 올포라는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선호 기반 파인 튜닝 방법론으로 작년에 제시가 된 거고 옳은 응답하고 틀린 응답 간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호하는 응답은 강화하고 선호하지 않는 응답은 억제하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를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두 번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그 베이스 모델을 하고 이 베이스 모델에 올포를 튜닝한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고요. 1000개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모델별로 3회씩 응답을 생성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가를 하려는 게 언어 일관성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어 일관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야겠죠. 이게 원래 그 랭귀지 컨퓨전 관련된 논문에서 먼저 제시가 되었던 지표인데 거기에서는 라틴 문자 기반으로 이 지표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한국어에 맞게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WPR은 전체 토큰 분의 한국어로 이루어진 토큰의 비율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어 일관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PR은 여기 있는 S가 센텐스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있는 토큰 중에 코리안 토큰이 90% 이상이면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걸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다 올포의 결과인데 딱 봐도 이게 여기 있는 테이블에서는 숫자가 높을수록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올포로 튜닝된 모델이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압도적인 언어 일관성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베이스 모델보다 계속 잘하는데 디코딩 온도가 올라가도 거의 완벽한 지표를 달성을 해서 이게 진짜 좀 잘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파인 튜닝 방법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좀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거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그 기존 저희가 평가했던 올포 모델과 더불어서 그 베이스 모델의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한 거랑 그리고 또 DPO라고 Preference Based Optimization 방법론이 있어요. 올포랑 조금 비슷한 건데 여기 이 설명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결과를 보면은 스몰LM2랑 올모2 전부 다에서 이거는 지금 스몰LM2만 가지고 왔는데 올모2에서도 결과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올포는 SFT랑 동등하거나 약간 더 나은 점수를 달성을 했고 DPO는 여기 지금 템퍼처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방법론이어도 DPO보다는 올포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포가 정말 잘 작동하는 게 페널티 덕분인가? 라는 거를 제대로 검증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이 실험에서 여기 있는 테이블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생성 능력을 평가했던 그 테이블이거든요. 네, 여기서 굉장히 비슷한 SFT랑 올포에서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보였는데 죄송해요. 이 실험이 일단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언어 혼동 응답에 대한 페널티가 실제로 모델의 로스 분포에 반영이 되는지 좀 검증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막상 이 모델에서 로스를 재보니까 조금 더 높게 할당하네? 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었는데 올모2 모델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확실히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로스를 할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언어 혼동 응답을 잘 억제하는 방향으로 내재적으로 학습을 잘 했구나 라는 것을 검증을 하면서 실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저희는 다국어 LLM의 언어 혼동이 기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의 한계, 즉 명시적인 페널티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틀린 응답에 명시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선호 기반 파인 튜닝 방식이 언어 혼동을 좀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저희가 사실 여기에는 싫지 않았는데 QA 성능을 검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QA 성능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파인 튜닝 단계뿐만 아니라 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부터 언어 혼동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설계한다면 좀 다국어 LLM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남기면서 연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낫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레 자기소개는 뒤에 있으니까 일단 발표 내용은 Redefining Evaluation Standards, a Unified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Korean 또 저런 이름이고요. 일단은 정확하게는 헤레 Evaluation Toolkit이라고 하는 이번에 만들었다고 하긴 만들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 저기 앉아 계신 송규진님이랑 헤레를 같이 만들었고요. 가장 헤레벤치랑 KMMLU, QARV 뭐 이런 연구들 주로 이제 한국어나 이제 문화적 그런 지식 벤치마크들 위주로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는 건강 문제로 잠깐 하차를 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돌아와서 다양한 연구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가장 엔지니어고요. 이 안에서 가장 많은 코드를 짜봤고 한 번에 1000줄 이상의 코드를 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네, 일단은 뭐 주 관심사는 저는 사실 모델뿐만 아니라 뭐 애초에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보니까 모델부터 서비스까지 전 영역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엔 인베딩, 리링킹, 가드레일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헤레 말고 딴 데서도 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제 뿌리는 잠깐만요, 너무 낮아서 그냥 들고 하겠습니다. 그 LLM 평가 쪽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전에 규진님과 같이 했던 KMMLU, 헤레벤치 이런 것들을 많이 요즘 또 언어 모델들 대잔치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와중에서 좀 올바른 평가는 무엇일까라는 고민하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왜 안 넘어가지? 저는 여기 이제 Reproductivity Challenges라고 했는데 뭐 제 링크드인 친구분들은 제가 오늘 올린 글을 보셨긴 할 텐데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요즘 성능 평가라는 것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벤치마크들의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 KMMLU, 헤레벤치 너무 유명하고 저기 있는 뭐 수학 벤치마크인 GSM8K, MMLU, KMMLU 뭐 무슨 뭐 글로벌 MMLU도 있고 이렇긴 한데 테크니컬 리포트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보고되는 점수가 다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도 이제 좀 유명한 저희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모델인 엑사원 3.5 리포트랑 카나나 리포트에서 보고된 점수들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엑사원 3.5 리포트에서 QN 2.5 31리어는 GSM8K가 92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카나나 리포트에서는 82점이라고 보고를 했고요. 뭐 KMMLU 점수는 그나마 비슷하긴 한데 하지만 뭐 나머지 점수들을 봤을 때 되게 많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희는 사실 이제 벤치마크를 만드는 입장에서 자기들 멋대로 보고 하는 게 약간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희 오피셜 임플리멘테이션은 제가 LME 바하니스라고 하는 그 일루드 AI에서 만든 평가 프레임워크의 컨트리뷰터 중 한 명이기도 한데 오피셜 임플리멘테이션까지 다 제공해 놨는데 왜 멋대로 평가하고 멋대로 점수를 마음대로 보고 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물론
맘대로 하라고 한 거긴 한데 이러면은 이제 그럼 다들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냥 오피셜 임플리멘테이션을 그냥 제공을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해서 코드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프레임워크로 만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평가 방법을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생각을 잘 해보면은 이게 사실 저희가 벤치마크 점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점수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두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평가해서 마치 이제 사실 리더보드식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점수가 이미 98점이 97점보다 잘한다는 생각을 너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언어 모델 평가에서 벤치마크라고 공개되는 것들은 그냥 데이터고 평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KMML 오피셜 임플리멘테이션은 LMI발 하디스에 있는 건데 멀티플 초이스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너레이티브 방법도 하고 있지만 눈 아파. 근데 가까이서 보면 눈이 되게 아파요. 나가면 안 되지 여기서. 저기 퀘스천에다가 그냥 A 값 이게 보면은 이게 컬럼들의 이름인데 질문 넣고 A는 이거야, B는 이거야, C는 이거야, D는 이거야. 정답을 골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를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식으로 가장 토큰 값이 높게 나온 게 답이야 라는 식으로 했던 게 오피셜 임플리멘테이션이 있던 내용인데 오른쪽에 있던 카나나 페이퍼를 보시죠. 다음은 KMML 서브젝트 주제조에 관한 객관식 문제입니다. 당신의 추론 과정을 간결하게 요약한 후 따라서 정답은 X라고 결론 지으십시오. 여기서 X는 A, B, C, D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갔던 퀘스천 여기 퀘스천 들어가고 A, B, C, D가 들어갑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너무 잘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왼쪽에다가 질문에다가 A, B, C, D 정답한 것보다는 저게 조금 더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기서 적어놨지만 벤치마크는 수능 점수가 아니고 똑같은 벤치마크로 공개된 데이터도 사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점수를 나타나는 게 맞아요.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거든요. 특히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점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KMMLU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한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사실 이게 진짜 좋은 방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이발루에이션 프레임워크를 표준이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바로 여기로 넘어갔나? 네, 뭔가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은 이제 슬라이드가 하나 빠져서 말로 때우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사실 오피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할 것들을 제공해 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평가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가를 되게 되게 자유롭게 지원해주고 또 그 사람이 새로운 방법을 또 임플리멘테이션 하기도 좋은 환경을 제시해주고 내가 어떤 옵션으로 이걸 평가했는지를 좀 더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걸 제시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되는 게 아닐까.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추론을 붙일 수도 여기선 MCQA지만 저건 제너레이트한 값을 파싱해서 평가하는 방식이고 누군가는 그 앞에다가 뭐 테스트 타임 스케일이라 그러죠. 요즘 뭐 셀프 컨시스턴트 보팅이라고 해서 똑같은 답을 여러 번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걸로 평가할 수도 있고 뭐 빔서치라든가 아니면 진짜 think 모드를 켜서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되지만 내가 뭘 선택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게 중요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프레임워크로 제공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되게 많은 옵션을 갖다 붙여도 로버스트하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뭐 이름 쪽에 뭐 많이 적어두긴 했는데 뭐 레지스트리 구조 골랐고 포사드 패턴으로 쓸 수 있는 API들을 만들어 놓고 뭐 CLI나 파이썬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제가 사실 뭐 회사에서는 서비스 만들다 보니까 언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에도 좀 더 잘 결합시킬 수 있는 걸 제공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되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구조들을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구현도 하고 그래서 직접 이제 많은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제 이건 논문을 써야 되니까 많이 비교를 했는데 제가 컨트리뷰팅했던 LMI발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오피셜 임플리멘테이션을 미믹하는 것에 가장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새로운 벤치마크를 붙일 때도 실제 논문에 나왔던 점수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그래야만 붙여주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오픈 AI 이바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얘네들이 실제로 평가에 사용했던 그런 코드를 제공해 주는 곳에 가깝고 이발버스라고 하는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거는 좋은 래퍼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발버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평가하는 부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API를 제공하거든요. 물론 그래도 잘 만들긴 했지만 팁 이발은 약간 이제 이발루에이션 API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유닛 테스트 하듯이 쓸 수 있는 그런 API를 제공해서 저희들의 워크플로우에 통합하기 쉽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다 비교 분석해보고 이들의 장점만 좀 취해보자. 물론 장점을 취하다 보면 단점도 같이 취해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최대한 이런 얘네들의 사용성들을 합친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자 해서 이런 비교표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든 것들에 대한 실험을 보면은 HRM8K 아까 현우님이 발표하셨던 수학 벤치마크죠. 수학 벤치마크라고 하는 것들을 옛날에 보면은 그냥 스트링 매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트링과 스트링 간의 매치거든요. 이걸로 답을 평가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틀렸다고 나와요. 이게 옛날에 그 LLM 리더보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수학 벤치마크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다 스트링 매치로 해버리니까 실제로는 답이 맞았는데 표현 방식이 다르면 그냥 틀렸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수학의 시멘틱한 걸 맞추기 위한 Math Verify라고 하는 그런 허깅 페이스에서 만들었던 것도 있고, 혹은 실제로 진짜 잘하려고 하면은 수학을 아주 잘하는 모델이 실제 답과 쟤네가 만들어낸 답을 비교해주면 그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다 비교해줘서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는데, 좀 재밌는 게 HRM8K 같은 경우에 답이 파싱이 어려운 문제라서 스트링 매치랑 Math Verify LLMS 저지를 썼을 때 점수 차이가 점점 커지죠. 근데 실제로는 뭐가 제일 적합했느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LLMS 저지로 정확하게 파싱을 했으면 7.6이라고 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문화 벤치마크입니다. 한국 문화 벤치마크는 사실 답을 A, B, C, D 뭐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이러면 스트링 매치를 쓰든 Math Verify를 쓰든 LLMS 저지를 쓰든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죠. 27.31이랑 20.76저가 한 문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평가 방식에 따라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 점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점수도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테스트 타임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추론 시간을 더 길게 하면 성능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도 점수가 바뀌는 것도 자세히 보면 엑사원 3.5 2.4빌리언이랑 QN 2.5 3빌리언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HRCD 리즈닝 벤치마크거든요. 저렇게 5번 그러니까 셀프 컨시스턴시 모팅 여러 번 추론을 해요. 그런 것들을 고르면 점수가 오르는 것도 저렇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점수는 내가 어떻게 평가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했냐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되게 로버스트하게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5분 남았군요. 그 외에도 좀 재밌는 기능들을 좀 더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규진님이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해서 붙인 거긴 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뭐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나온 것들을 보면은 틀린 애들이 주기적으로 내뱉는 키워드들이 있고 잘하는 애들도 사실은 주기적으로 내뱉는 키워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형태에서 분석했을 때 뭐 벤치마크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분석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은 계속 붙이려고 하고 있고, 뭐 서브세페 심실 분석, 언어별 품질 분석, 오답문인 추론 분석 같은 여러 가지 한국어에 특화된 분석 기능들도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개발했고 지금 프리뷰 버전을 공개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에는 엔지니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거기에 프레임워크에 들어가셔서 코드 컨트리뷰션을 보면은 제가 18,000개인가 했고요. 나머지 분들이 한 다 200~300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실 여기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아까 생각이 비슷한 분들. 그래서 사실 이런 협업 방식도 저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개발 방식을 그대로 최대한 따르려고 해서 실제로 매 마일스톤마다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고 어떻게 QA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전부 정해서 실제로 협업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티켓으로 만들고 이제 뭐 당연히 깃허브로 기반으로 개발 협업을 진행하고요. 코드 리뷰는 저는 코드 단계에 있는 것들은 주로 제가 리뷰를 하고, 규진님은 평가를 엄청 많이 돌릴 거 아니에요. 이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주로 그런 기능 부분은 규진님이 리뷰를 해주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리팩토링도 그냥 저도 뭐 시간 날 때마다 합니다. 사실 빨리빨리 만들다 보면은 특히 요즘 뭐 GPT 많이 쓰잖아요. GPT를 써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되게 쓸데없는 코드들이 엄청 많이 붙다 보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리팩토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연구이자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발표가 약간 연구 비스무리하면서 좀 개발 비스무리한 게 좀 섞이긴 했는데, 여튼 그런 저희들의 개발 의도와 이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개선 방안들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뭐 원래 LM이발 하니스에서 쓰는 방식 비슷하게 이렇게 쓰도록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딥이발처럼 좀 더 워크플로우에 붙이기 쉬운 형태로도 좀 API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테스트 타임 스케일 같은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2,000개짜리 벤치마크를 평가할 때 10,000번의 그러니까 셀프 컨시스턴시를 5번 하면 10,000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다지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하고 또 다른 프레임워크들 최근에도 이제 그 벤치협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주제와 협업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혹은 연구 결과들과 협업을 해서 좀 더 풍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화면이죠. 저희는 지금 사람을 뽑는 게 아니죠. 같이 할 분들을 찾고 있고 리서 엔지니어도 역시 찾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들에서 정말 많은 그런 퀄리피케이션 필요 없고요. 그냥 코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속 개선해 보고 싶고 다양한 그런 이발루에이션 프레임워크들을 비교해 가면서 저희들의 것을 만들고 싶은 엔지니어라면 언제든 환영이고 리서처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 주제든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희들은 되게 반갑게 맞이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아까 사실 저희 연구들 중에서는 리소스가 모자라서 더 이상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발표가 아마 여기까지죠. 네. 일단은 저희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만족도 조사는 제가 말 안 해도 되나요?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 만족도 조사는 오늘 세미나 자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도 또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혹은 저희가 뭐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는 이제 저희 헤레랩이 오늘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저희 함께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서류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저 만족도 조사는 뭐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희 헤레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지원서도 또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 또 같이 또 재밌는 연구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걸 저희는 이미 지원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스캔하시다가 실수로 저걸 스캔하셨다면 그대로 지원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발표가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요. 이거 QR 해주시는 동안 저희 질의응답 받을 수 있도록 발표자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뭐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희 한 1, 2분만 기다렸다가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님 이거 QR이 PC 또는 태블릿에서만 된다는 네 제출이 안 되나요? 아 저희 헤레랩 지원하기요? 그러면 PC 또는 태블릿을 부탁. 제가 엔지니어가 아닌지라.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혹시 엔지니어신가요? 역시 저는 문제를 없애려고 했는데 해결해 주시는군요. 네, 그럼 저희 슬슬 그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논문 얘기도 많이 했는데 논문 주제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 협업 방식이나 뭐 앞으로 뭐 어떤 연구할 건지 이런 거 질문 주셔도 좋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질문을 대답하는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 참가자분들도 조금 들어와 계셔서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고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자연어 처리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으로 연구하고 있는 정연석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뭔가 벤치마크 관련된 논문을 내보고 싶은데 이때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벤치마크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런 올림피아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작권이 머리가 많이 아픈 이슈죠. 근데 그 대다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벤치마크를 낼 때는 특히 막 너무 오픈된 라이선스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저작권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NCND 뭐 이런 라이선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이제 커머셜하게 이용도 불가능하고 데리버티브도 만들 수 없는 형태로 많이 내게 되고요. 해외 사례, 그러니까 조금 더 엄한 저작권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보면은 보통 뭐 데이터셋을 공개를 안 하고 그 데이터셋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코드를 공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AOPS라고 해외에 그 수학 문제들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를 수집해서 학습해서 이제 그 데이터셋으로 논문 그러니까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AOPS를 크롤링하는 코드와 정제하는 코드를 모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원하면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이 약간 그 재배포하는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죠. 뭐 실제로 한국어로 아까 저희가 공개한 벤치마크들은 그런 게 없지만 다른 좀 도메인 스페시픽한 벤치마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 벤치마크나 이런 것들을 허깅 페이스에서 찾아보시면은 들어가면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불러오는 코드들이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좀 어떻게 참고할 만한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리시지 않았나요? 그 마지막 논문이 좀 인상 깊고 마지막에 질문하기가 좋아서 절대적인 수치로서 비교가 난다,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잘 보고 실제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상대적인 수치, 네, 상대적인 비율. 요즘에 뭐 상대적인 평가가 사실 중요하고 그거에 의해서 폴리시 정해서 사실 다시 재학습을 시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모델 선택할 때도 내가 쓰는 것보다 좀 높았네 라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수치도 얼마나 다른 것들을 리서치 하셨을 때 순위가 변동된다거나 아니 이 비율이 50%로 차이 났었는데 50%가 좀 아니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셋 안에서 차이가 난다거나에 좀 궁금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는 말씀대로 그런 이슈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점수를 하나의 분포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같은 벤치마크도 이건 옛날부터 좀 유명했던 건데 선지의 순서만 바꿔도 점수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떻게 평가를 했을 때도 그 대부분의 그 저희 논문에도 나와 있긴 한데 코드가 다 똑같아도 사실 하드웨어 세팅에 의해서도 점수가 약간씩 변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수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을 뜨게 되는데 이런 디스트리뷰션들 간의 그런 차이나라든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차이인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들은 이미 오랜 통계학에서 많이 만들어 왔었어서 저희 프레임워크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성능의 차이는 존재하니까요. 다만 아까 평가 방식들이
따라서 절대 점수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동일 세팅 안에서 혹은 동일 세팅 안에서 만들어진 점수들의 분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별도의 연구 주제로도 좀 사실 규진님이랑 함께 옛날부터 많이 고민해왔던 주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또 연구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하신 거를 사실 제일 쉽게 비교를 하려면 저희가 논문이 뭐 회사 이름 말하니까 조심,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A라는 회사에서 뭐 모델을 10개 평가했을 때 B라는 회사에서 10개 평가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하려면 이제 쉽게 말해서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높은데 랭킹 코릴레이션은 낮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은 비슷한데 이거 순서가 바뀐다,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보여주기 좀 힘든 점은 뭐냐면 그 두 개 논문이 충분히 많은 겹치는 모델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레포트에서는 얘가 1등인데 여기선 아니더라 라고 말하면 이제 저희도 입장이 좀 난처해지다 보니까 네, 뭐 굳이 막 상대적인 언급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절대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굳이 상대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모델을 고를 때 저 모델은 KMMLU 50점이고 우리 모델은 52점이니까 우리 모델이 더 나을 거야, 혹은 그 반대 로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같은 50점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라는 걸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저희가 누누이 말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 회사 마음인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어떻게 했는지는 알려줘라, 그래야 우리가 재현할 수 있으니까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텍에서 자연어 처리 연구하는 이동건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논문 UST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UST가 이제 한국어 추론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영어로 우회를 한 다음에 그걸 번역을 해서 한국어 문제를 맞추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예시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오징어 한 축이 사실은 20마리거든요. 근데 이런 한 축이라는 고유 단위는 한글을 아니면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언어 모델만 습득을 하고 그거를 또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UST 방법을 쓰면은 영어로 리즈닝을 하는 거니까 좀 성능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확인을 해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좀 로컬화된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논문을 만들고 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었었는데요.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한국어에서만 사용되는 뭐 단위들, 뭐 그런 개념들이 있는 수학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 영어 추론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인지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HLM8K라는 벤치마크 자체가 뭐 한국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학 벤치마크는 아니었었잖아요. 뭐 소스들이 뭐 수학 올림피아드, 뭐 경시대회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보지 못하긴 했었었는데요. 네, 사실 크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딱히 뭐라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규진님 뭐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약간 대변인으로 오늘 나왔는데 다 한올림 빼고 다 발표가 처음이세요. 그래서 좀 억울한 게 분명 저랑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지금 만들고 있는, 저희가 발표 초반에 리즈닝 모델 만들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거기서 반영한 게 뭐냐면, 문제였던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저희가 학습한 모델한테 물어보니까 영어로는 리즈닝을 할 때 연세 유니버시티라고 말을 잘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연세라고 번역을 못하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온사이, 약간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랑 사실 같은 문제죠. 그 한국어에만 있는 고유명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 가장 최근에 만들고 있는 리즈닝 모델에서는 그 띵킹 자체를 랭귀지가 믹스된 상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 선지는 그대로 한국어를 유지하면서 리즈닝을 하도록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이제 우회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LM 개발 연구 뭐 등등 하고 있는 노트랩의 대표 변형호라고 합니다. 일단 세미나 너무 잘 들었고요. 되게 5분께서 되게 다양한 연구를 막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연구량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되게 연구가 좀 하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문제를 각각 가지고 오시기도 하겠지만 다들 현업이 있으시고 학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문제를 푸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랩 안에서 그냥 문제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푸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비중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만약에 회사의 문제를 푸신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있는 인력이나 어떤 하드웨어를 같이 쓰실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약간 연장선상인데 아까 프리트레인 단계부터 하신 연구도 있었잖아요. 올머라든지 이런 연구들 같은 경우는 GPU가 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그 주제를 생각해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랭귀지 컨퓨전 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서 모델 학습하다가 왜 랭귀지 믹싱이 없어졌지? 이제 이거 네거티브 페널티를 줘서 없어진 건가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 할래? 약간 이렇게 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프리트레이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프리트레이닝을 한 건 아니고 올모랑 그 스몰 LM이 그 사전 학습 체크 포인트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그냥 로그라이클리후드만 계산한 경우고요. 또 주제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한우리 형님이 갑자기 그 세이프티랑 가드레일 쪽 하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말을 하면 이제 제가 혼자서 막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거죠. R1처럼 막 혼잣말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요즘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막 이러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주제를 만드는 건 사실 자유입니다. 그 저희가 그냥 얘기하다 나온 주제를 하기도 하고 뭐 갖고 오기도 하고 뭐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영리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대부분 각자 자원 활용해서 뭐 자기 회사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사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그 저희 모두의 연구소에서 GPU 지원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논문이 억셉되면 페이퍼샵 통해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받았는데 까먹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이노베이트 AI 기술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용상이라고 하고요. 그 나현님, 네, 그 랭귀지 컴퓨전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든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오픈 소스로 공개되는 그 LLM들의 어떻게 보면 추론에 추천이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템퍼레처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통은 이제 0.7에서 0.9 사이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험에 사용하신 파라미터 중에 1이 넘는 템퍼레처로 실험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렇게 높은 파라미터를 추론 중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실험에 사용하신 게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랭귀지 컴퓨전이나 이제 코드 믹싱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뭐 아웃라인즈나 이제 VLLM에서도 제공하는 뭐 로직 프로세스 기반의 방식을 이제 많이 도입하는데 그 제안하신 방법이랑 그 로직 프로세스 기반 코드 믹싱 해결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템퍼처를 올린 이유는 좀 더 극한의 상황에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템퍼처를 올렸고요. 그 템퍼처 낮은 상황에서는 잘 작동되는 거를 저희가 잘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더 극한 상황에서
잘 작동하면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템퍼처를 한번 올려서 실험을 해봤고 그 두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잘 몰라서 네. 사실 로직 프로세서 기반으로 그런 한국어 토큰만 나오게 하는 것들이 실제 아웃풋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걸그룹 이름으로 논문 내는 걸 좋아해서 아마 여자아이들이란 이름으로 논문을 냈을 텐데 G아이들인가? 아무튼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해서 만든 거랑 로직 프로세서에다가 한국어 토큰들 뭐 다른 토큰들이 안 나오게 페널티를 건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저렇게 명시적으로 학습되지 않은 모델에다가 그런 토큰을 조작해서 할 경우에는 약간 바이어스가 그 생성 랭스가 길어질수록 좀 높아지면서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긴 추론을 만들어낼 때 많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이미 있는 모델을 바로 갖다 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로직 프로세서 기반의 방법들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저런 ORPO 방금 제안해 주신 방법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 논문의 핵심은 우리가 랭귀지 컨퓨전을 해결했어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랭귀지 컨퓨전이란 현상 자체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에서는 분명히 물론 멀티링구얼한 데이터가 섞이긴 합니다만 모노링구얼한 거를 훨씬 많이 봤을 텐데 얘네는 왜 말할 때 한영을 섞어서 말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고, 그 첫 번째 증거, 그래서 저희 추측은 이거 학습할 때 저희가 지도 학습을 하는데 그 지도 학습에서 명시적인 페널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가 저희 가설이었고,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게 프리트레이닝을 할수록 로스가, 그러니까 랭귀지 믹스드 된 문장에서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증거인 거죠. 사전 학습 단계에서 랭귀지 믹스드 된 아웃풋을 비선호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페널티 줬을 때 배우나? 배우네? 까지가 이제 논문이었던 거고, 아무래도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부터 랭귀지 믹싱에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물론 말씀하신 방법들이 훨씬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실험 결과 보여주실 때 SFT랑 ORPO가 사실상 거의 동등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이 드는 게 SFT는 이제 코드 믹싱이 안 된 데이터 하나만 필요한데 ORPO나 DPO 같이 초준 리젝트 나눠져 있는 학습 방법은 이제 리젝트 되기 위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코드 믹싱이 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혹시 코드 믹싱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었고 실제로 그 ORPO를 선택할 기회 비용이 있잖아요. SFT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능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코드 믹싱된 데이터는 여기 없죠. 일단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전체 영어 이 첫 번째 버전 데이터셋은 기존의 그 허깅 페이스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되었던 그 데이터셋 쌍을 사용을 했고요. 또 오른쪽에 중간중간 그 다른 외국어 토큰 삽입했던 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8단어 정도를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 사용해서 이렇게 삽입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SFT도 잘 하는데 올포를 선택해야 될 이유를 저도 설명을 하고 싶어서 세 번째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그 정말 내부적으로 훨씬 잘 얘가 로스를 높게 할당하고 있나? 라는 거를 실험을 했었고, 거기에서 좀 그 올모2는 좀 더 큰 모델 7B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모델이 조금 커지면은 로스를 훨씬 잘 높게 할당하네? 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올포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거기에서 조금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태희님 잠깐 말씀 한번 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헤레랩에서도 이제 GPU 그리고 페이퍼 작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한번 드리고 이용도 하셨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막간 뭐 홍보차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사실 혜택이 되는 거라서 안내를 좀 나왔어요. 저는 모델 연구소 커뮤니티 팀 커뮤니티 매니저이고요. 저희 GPU의 경우에는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랩 개설하시고 랩 활동을 하시면은 각 랩당 이제 하나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은 기한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어오시는 길에 아마 요 팸플릿 보셨을 텐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페이퍼샵이라고 해서 저희가 브라이언 임팩트라는 재단에서 네, 연구 많이들 집중하실 수 있도록 장학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랩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네, 국제 학술 대회, 탑티어 학술 대회에 어셉이 되시는 경우에 세 가지 조건 충족을 하시면은 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규진님도 많은 도움이 되셨었나요? 아니 작년에 세금 신고하려고 딱 봤더니 많이 받았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오프라인 질문 좀 더 받기 전에 온라인 질문이 2개 있어서 이거 먼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한울님이 대답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온 게 이제 서술형 답변에 대한 평가 객관화 방법을 추천하시는 것은 장단점은이라고 하시는데 뭐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쓰이는 건 현재 LLMS 저지라고 하는 어떤 저지 모델이 그 답변을 어떤 루브릭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긴 한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 플루언시라든가 이런 것들 점수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은 사실은 뭐 상대적 비교에는 쓸 수 있는데 저지 모델이 달라져도 점수가 달라지고 루브릭이 조금 바뀌어도 점수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절대 점수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내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은 뭐 규진님께서. 네, 두 번째 질문을 읽어드리자면 평가 데이터 자체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올해 뉴립스 벤치마크 트랙에 제가 알기로 논문이 한 5,000개, 3,000개였나요? 몇천 개 단위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뭐 꼭 LLM은 아니겠지만 AI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벤치마크들 그 중에서도 나 정도면 뉴립스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논문들이 한 3,000개, 4,000개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테크니컬 리포트를 딱 봤을 때 내가 누구 자리를 뺐을 건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벤치마크를 만들 거면은 이제 사실 앞으로 저희가 쓰는 벤치마크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막 엄청 좋은 LLM에서 저지 벤치마크를 막 10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GPT-5가 나왔는데 MMLU를 버리고 LLM에서 저지만 10개 쓰는 일은 안 생길 거거든요.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 굴러갈 텐데 그러면 내가 GPQA를 대체하는 벤치마크를 만들겠다라고 찝었으면은 오픈 AI 사람들이 GPQA 대신 내 걸 써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퀄리티일 수도 있고 난이도가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그 만드는 방법 자체의 그 리거러스한 정도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GPQA는 박사들이 만들고 박사들이 풀어서 못 푸는 문제를 모아놓은 게 GPQA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더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겠죠. 혹은 새로운 평가해야 되는 요소 자체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얼마나 본인이 LLM 트렌드에 빠삭한가와 연결이 될 텐데 점점 더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GPQA는 어렵긴 한데 문제 자체가 되게 짧기도 합니다. 뭐 해봤자 예시가 없네요. 해봤자 저희가 오늘 내내 보여드렸던 그런 사지선다형 질문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와서 쓰는 GPT를 쓰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그렇게 사지선다형 문제를 묻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죠. 훨씬 더 어렵고 뭐 저희 코딩 여기 엔지니어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훨씬 더 긴 코드 뭐 레포지토리 하나 던지고 리팩토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한 번에 막 6,000줄 7,000줄을 짜주는데 그런 벤치마크는 또 아직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LLM이 변화하는 거를 빨리 캐치해서 얘네들이 다음 홍보하고 싶은 능력이 뭘 텐데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이미 존재하는 벤치마크를 더 잘 만들다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데이터의 자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사실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제 트렌드로 사실상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언어 모델 크기의 트렌드랑 스코어 트렌드가 똑같으면 야 이거 언어 모델 크기랑 똑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거고 이제 언어 모델 크기랑 트렌드가 다르면 이거 트렌드가 다른데 고장 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보여주긴 힘들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오프라인 네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노드시아라는 스타트업에서 LLM을 만들고 있는 박상기라고 합니다.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LM에바 하니슨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거기 보면
그 어떤 로짓의 확률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리즈닝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KML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보면 한글 모델이라고 파인튜닝한 모델들 보면 앞에 공백 두 칸이 들어가게 이렇게 잘못 학습을 해가지고 빵점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LLM에서 저치가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KML 같은 큰 데이터셋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좀 풀어서 제안했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헤렛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그거를 뭐 잘 해결했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냥 쓸 수 있는 옵션을 전부 제공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뭐 아까 뭐 COT나 뭐 5샷이나 네. 제로샷이나 고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다 고를 수 있게 하고 이것들을 네,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협의되지 않은데 막 이게 막 잘 하면은 이제 막 이발 천국 이런 거 어디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각자 어떤 평가로 어떤 옵션들을 세부적으로 줬는지에 대한 뭐 야물 파일을 공유하고 그 점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뭐 보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이제 옵션을 열어주고 이것을 내가 뭘 골랐는지를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으로 뭐 해결한 건 아니죠. 점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은 아닌 거네요. 네, 점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 로그 프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어서 이거 로그 프롭 이제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전 학습하시는 분들은 아직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초반에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그거죠. 이게 어떻게 평가하든지는 사실 저희 상관은 아닌데, 그러니까 평가를 했으면 저희가 재현할 수 있게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재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게 그 야멜 파일을 공유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야멜 파일이나 뭐 프롬프트 같은 건 사실 테크니커트 리포트에서 공유하지만 그 더 잘 아시겠지만 세세한 구현의 차이가 정말 많은 차이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통일시키려는 노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GCNS에서 AI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조은기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방금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로그프롭이 현재 LLM을 평가하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현재는 회사에서 LM이별 하니스가 아무래도 평가에 가진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 from scratch 처음부터 이제 벤치마크 모든 것들 다 평가할 수 있는 저희만의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방금 발표를 해주신 부분에서 에이전틱 LLM에 대한 그 펑션 콜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벤치마크들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구현하고 계신 그 프레임워크에서도 구현할 그 계획이 있으신지? 네, 해야 되는데 제가 캐파가 없어서 못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네, 구현하고 싶은 기능도 진짜 많고 하긴 하는데 지금 사실 또 어떤 벤치마크들이 지금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뭐 컨트리뷰션 해주실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사실 에이전틱 벤치마크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 계획은 없지만 좀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벤치마크도 많이 못 붙이긴 했어요. 뭐 저희가 만든 건 다 붙어 있지만 도메인별 벤치마크들도 지금 하나하나 붙이고 있고요. 또 뭐 여튼 해야죠. 그럼 이어서 간단하게 두 번째 질문인데, 엔지니어로 참여를 하게 되면 혹시 리서치, 뭐 논문 퍼블리시나 이런 것들은 혹시 기회가 없어지는 건지? 많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건수가 잡히면 다 논문화를 시키다 보니까 저것도 이발리에이션 프레임워크도 굳이 이렇게 다 논문으로 만들어서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 뭐 만드시면서도 그것이 독립적으로도 논문 주제가 되는 것들은 계속 논문화를 시킬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연구 주제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저희 다 항상 대놓고 그 연구 주제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마지막에 설명을 많이 안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벤치허브라는 프로젝트랑 저희가 최근에 협업했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벤치허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카이스트의 그 오혜연 교수님 랩실에서 진행했던 연구고요.
저희가 점점 더 벤치마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하는 애들 보면은 뭐 메디컬 논문이다 하면 뭐 MMLU에서 메디컬 सब셋만 갖고 오고 어디서 뭐만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인데 거기서도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저기서 뽑아갖고 벤치마크 돌리는 거 다 좋아, 다 좋은데 인용 좀 제발 똑바로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너네랑 똑같은 세팅에서 이발을 하고 싶으면은 제발 할 수 있게 좀 해줘가 이제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 헤렛에도 이제 붙이고 누군가가 이제 뽑아서 쓸 수 있게 혹은 뽑아서 썼다면 사이테이션 리포트를 똑바로 달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의 논문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구현 자체도 저희가 논문화를 최대한 다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많은 프로젝트에서 개발 잘하는 사람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일이 많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한 40분까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네트워킹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렉트스타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한득입니다. 저도 그 라가스의 컨트리뷰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알았던 건데 이제 결국 평가라는 게 그 스태틱한 되게 벤치마크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파인 튜닝을 하다 보면 자기의 목적에만 어떤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이제 집중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 경우가 생겨서 커스텀 데이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제 거기 스스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준 어떤 그 프로젝트를 이제 라가스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팔란티어 같은 외국 회사에서도 커스텀 루브릭에 의해서 이제 맞춤형 평가를 해주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에서 결국 그 헤렛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도 결국 뭔가 되게 오픈되어 있는 기업이 사용한다라기보다는 되게 그 저희 같이 그냥 엔지니어가 파인 튜닝 해보고 A/B 테스트하는 용도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기능을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 궁금합니다. 아, 그것도 원래 이제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혼자 해야 돼서 그냥 홀딩 시킨 게 몇 개 있거든요. 사실 헤렛도 하나의 레포지토리로 구성된 것도 아니었고 막 그거 막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뭐 HRT 에이전트라는 것도 별도의 레포지토리에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었고 하고 있는데 개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하죠. 저희가 헤렛 에이전트라고, 그러니까 헤렛이라는 레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얘가 뭔가 꾸준히 스스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거창한 꿈을 제가 꾸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끝났죠.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막 한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공수는 아니어서 약간 드랍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 그냥 리즈닝 모델 이제 만드신다고 해서 이제 궁금한 건데 이제 어쨌든 일루전 오브 띵킹에서 말하기로는 어쨌든 그런 완전히 매스메디컬한 거도 중요하지만 되게 컨트롤하고 이제 되게 해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벤치마크가 나오고 저는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이제 결국 한국어 되게 그러니까 고맥락 저맥락 문화가 요즘 뭐 갑자기 키워드로 떠가지고 저도 찾아보니까 근데 한국어는 되게 고맥락에 치중되어 있는 언어라고 이제 많이 표현되더라고요. 어쨌든 리즈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시스템 2 이밸류에이션에는 되게 오버띵킹이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 그런 점도 이제 감안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건가 싶어서 그런 걸 만약에 감안한다고 하면 어떤 평가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최대한 그 띵킹의 랭스가 다이버스하도록 학습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오버띵킹을 억지로 줄이려고는 또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 일루전 오브 띵킹이랑 논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띵킹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 LLM 하는 사람처럼 말하자면 어차피 스케일링과 엔비디아로 모두 해결될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냥 더 많은 GPU를 싼 값에 내놓고 그냥 그 위에서 더 오래 인퍼런스 하면은 사실 그냥 없어질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그 논문에서 지적하는 게 컨텍스트 잘려서 그 이후로 성능이 뚝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뭐 컨텍스트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가 사실 제 생각이어서 그래서 뭐 막 불필요하게 막 안녕 이런 거에 오버띵킹을 안 하려고 유도하는 학습은 당연히 진행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10,000 토큰 이상은 하지 마. 막 이렇게는 또 학습을 안 합니다. 그냥 60,000 토큰, 120,000 토큰 더 필요하면 다 해. 약간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무신사에서 AI 이노베이션 팀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하는데요. 그 리즈닝 모델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그 리즈닝 모델의 그 학습이랑 이제 암기를 구분하는 영역, 그 메모라이제이션의 영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별하는 벤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thinking trajectory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뭐 측정하시거나 벤치로 만드실지에 대해서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고, 그리고 다솔님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솔님이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최근에 바이두 4점 에린 4.5에서 그 소개했던 것처럼 그 이미지에는 이미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잖아요. 뭐 파란색 나비면은 이미 픽셀 정보들이 굉장히 중첩돼 있고, 그래서 그 이미지의 전문가들을 되게 줄이는 방식으로 이번에 논문을 낸 것 같은데, 그 다솔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경험적으로 충분히 학습된 그 비전 모델 전문가와 이제 텍스트 전문가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비율 정도가 맞을지 경험적으로 약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실험을 진행한 거 모델이 보통 7B, 8B, 13B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 정도 모델 정도 돼도 비전적인 이해는 충분하다고 좀 느껴졌고, 네, 거기서 랭귀지적인 컴플렉시티를 늘리면은 확실히 성능이 올라간다는 그런 발견을 했는데, 좀 더 데이터 좀 많이 수집을 해서 학습을 해서 좀 더 뭐랄까 로버스트한 텍스트 온리 학습법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리즈닝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 베이스된 거에선 스코어가 안 오르고 스템 계열의 리즈닝에서는 많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안타깝게도 슬라이드를 안 갖고 왔는데 진짜 신기한 게 카나나를 베이스 모델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학습을 했는데 되게 거의 비례하게 스코어가 그냥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 가설은 아마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파라미트릭 널리지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 꺼내오고 있는 게 지금 모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코어가 오르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지 베이스드 질문들에서 오르는 건 아마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싶고요. 확실히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리즈닝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오르는 그 제일 적은 개수가 몇 개지를 지금 확인하는 단계에 있고, 그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데이터의 소스, 그러니까 그 구성하는 비율을 바꿔가면서 학습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그 어떤 조합에서 어떤 게 성능이 오르더라 이런 거를 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으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2달 후에는 이제 알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수학이랑 뭐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을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있다면은 어떤 영역일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그 사실은 언어라는 것들이 어떤 사고나 지식을 연결하는 궤가 뭐 수학, 코드, 뭐 언어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다른 영역 어떤 도메인을 구성했을 때가 가장 적절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제 완전 개인 취향이고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울거먹어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폭삭 속았수다 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제가 감동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그 폭삭 속았수다가 그 서울말로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했을 때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라고 번역을 해서 외국에 보급이 됐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When life gives you lemon, make lemonade라는 그 영어 관용어가 있는데, 약간 거기서 이 영감을 받았던 거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제주 방언인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tangerines라는 표현을 레몬 대신 사용한 거, 이걸 보면서 와, 이거는 그냥 챗GPT는 절대 못 만들 번역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문학작품 번역에 리즈닝 모델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은 문학작품 번역이라고 했지만 더 나아가서 뭐 저희가 뭐 마케팅 뭐 표 하는데 해서 더 잘 해갖고 뭐 더 된다거나 막 이러면 사실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막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에서 이걸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일이 평생 없습니다. 저는 아예 무슨 소린지 모르는 수학 문제들로 LLM들을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점에서 뭐 그런 조금 더 인문학적인 영역, 번역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막말로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야 이거 우리 리즈닝 모델이 번역했는데 한번 읽어봐 했으면은 아 내가 스타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인문학적인 영역의 리즈닝이 충분히 활용됐을 때 또 저희가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긴 하네요. 너무 근데 심지어 전 폭삭 소스를 안 봤어요. 그냥 제목만 봤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Q&A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 네트워킹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